독일 베를린, 윤리철학의 권위자로 불리던 한 교수가 서울을 다녀온 이후 모든 강연과 논문을 중단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단 한마디 그 말에 독일 윤리철학자는 무너졌습니다. 도쿄에선 논란이 터졌고 독일 학계는 술렁였으며 일본 지식인 사회는 불편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만찬장에서 벌어진 한 일본 학자의 말 한마디는 그의 모든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었는데요. 그가 끝내 노트를 덮고 남긴 마지막 한 문장. 그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커피 한 잔처럼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의 프라이어 우니베르지테트 대학교에서 윤리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게오르크 바움가르트너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전쟁 책임론과 반성 윤리를 연구해왔고 제 연구실엔 늘 조용한 음악과 오래된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그날 평소와는 다른 메일 한 통이 제 하루를 바꿔놓았어요. 발신지는 한국윤리학회였고 제목엔 초청 강연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한 일정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서울 전쟁기념관 방문 포함.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독일은 가해자의 역사를 가졌고 저는 늘 그 가해자성의 윤리를 고민해왔죠. 하지만 정작 피해자의 땅에 직접 발을 디뎌본 적은 없었어요. 연구와 강연, 논문 속에서 우리는 늘 말로 사과하고 예미로 반성했죠. 하지만 그 말들이 과연 현장에서 어떤 무게로 다가오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흐린 아침이었어요. 공항 유리벽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땅은 지난밤 비로 젖어 있었어요. 바닥을 밟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제게는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침묵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도심의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그 조용한 정동감 속에서 저는 조금씩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호텔 방에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은 후 저는 노트를 펼쳐 짧게 적었어요. 이번에는 말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겠다. 제게 이번 방문은 연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의미를 분석하려는 목적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었어요. 설명이나 정당화 없는 있는 그대로의 고요함을요. 밤이 되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에선 도시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졌고 커튼 사이로 흘러드는 그 빛 아래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어요. 서울 전쟁기념관 방문 포함. 그 짧은 문장이 또다시 마음을 건드렸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그곳에 서보려 했어요. 아직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 떠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수없이 되뇌던 반성이라는 단어가 이 도시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을지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과 학문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죠.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자동문이 열리기 직전까지도 제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공기의 밀도, 지나치게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무언가를 정리하듯 바닥을 쓸고 있던 안내 직원의 동작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절제된 느낌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침묵이었어요. 그곳은 소리가 없었고 그 침묵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안내하지 않아도 고개를 숙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을 모았죠. 학생들 몇 명은 의자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고 한 가족은 묵묵히 벽면의 유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희 시선은 한 장면에 머물렀어요. 위안부 증언 영상 앞 의자에 앉은 노인과 소녀. 아마도 할머니와 손녀였겠죠.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고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화면 속 여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라는 말이 그날처럼 무겁게 들렸던 적은 없었거든요. 독일에서 저는 수많은 사과문을 연구해왔어요. 정치인의 연설, 총리의 담화, 교수들의 선언문. 그 안엔 반성과 책임, 성찰 같은 단어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이 짧은 한 문장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말에만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진짜 기억 앞에서 말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느꼈어요. 손에 쥐고 있던 노트를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어요. 이곳에선 단어보다 눈빛이, 문장보다 숨결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잠시 뒤,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와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제 눈가에 맺힌 것을 본 모양이었죠. 그분은 조용히 말했어요. 울어도 돼요. 여긴 그런 데예요. 아주 부드러운 말이었는데 그 말이 어쩐지 등 뒤까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독일의 반성이 얼마나 언어에 의존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 역시 그 언어의 체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곳의 기억은 살아있었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시장의 유리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손끝과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기념관을 나서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기억이란 건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눈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짜 윤리를 본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학회에서 마련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어요. 회색 양복을 걸치고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실내는 이미 인사와 웃음, 잔을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와인잔을 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룹을 지어 서 있었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일본 외교사 강사라는 소개를 받았고 그의 명찰엔 사카모토 신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신지는 공손한 태도로 저에게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전쟁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말에 그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기억이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그의 눈가에 얕은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은 감정에 많이 치우치는 편이죠.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대개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조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춘 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는 잔을 흔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온 약한 나라였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탓이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강한 체제 안에서만 생존이 가능했던 나라 아닐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낮에 보았던 기억들, 침묵 속의 질서, 손녀의 손을 꼭 쥐던 할머니의 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걸 작아서 당한 나라로 단정짓는 그의 말에 저는 견딜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어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말, 당신 학생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까? 신지는 의외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교수님,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실 필요는 없죠. 국제질서라는 건 원래 승자가 쓰는 펜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선다고 느꼈어요. 그가 한 말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포장된 무례였어요. 침묵으로 말하는 기억을 단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의 말 너머에서 묻히고 있는 진짜 의미를 다시 짚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 당신은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혹시 기억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잔을 비웠고 저는 천천히 덧붙였어요. 우리는 가해자였고 저는 늘 그 윤리에 대해 고민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피해자가 어떻게 존엄을 지켜내는지를 보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도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저는 아직도 감정이 앞서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강한 나라들은 그 감정을 버리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내려앉은 문장이 떠올랐어요. 강한 나라란 감정을 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감정을 책임지는 나라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득하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었거든요. 저는 단지 이 나라에서 본 것들을 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싶었어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멀리 돌아서 걸었어요. 밤거리에 불빛이 강이 흐르듯 퍼져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깨를 툭 치면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누구 하나 먼저 뛰지 않았어요. 그 고요한 거리에서 저는 낮에 본 기억들과 밤에 들은 말들을 곱씹었어요. 작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끝까지 기억하며 버텨온 나라.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 그 기억의 힘이야말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것이라는 걸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작았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았어요. 그 진실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밤 저는 그렇게 또 한 걸음 한국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학회 본회의가 끝난 뒤 간소한 오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이야기들에 몰두했고 어젯밤 만찬에서의 불편한 기억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어제의 일본인 강사 사카모토 신지였어요. 그는 어색하지 않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교수님, 어제는 말이 좀 많았죠.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한국이 그토록 기억에 집착하는 이유가 말이죠. 결국 국가의 힘은 구조와 시스템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와 달리 제 안에는 더 이상 불편함보단 분명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상비군만 해도 50만이고 예비군은 280만에 달해요. 자주포, 전투기, 방공체계까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 기술을 중동과 유럽, 동남아에 수출하고 있어요. 신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숫자는 많지만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건 다 보여주기용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을 이었어요. 보여주기요? 그럼 실전은 어떻게 정의하죠?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헌법 뒤에 숨어 자위라는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왔어요. 직접 싸우지 않음으로써 책임도, 결과도 회피했죠. 실제 작전은 미군이 대신했고, 자위대는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만 움직였잖아요. 신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걸 다시 세웠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갖춘 게 아니라 그 장비를 실제로 활용해야 했던 시대를 통과해온 거예요.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남수단 군사 파병이 아니라 재건과 협력의 명목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 있었습니다. 신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K9 자주포는 유럽이 삽니다. FA-50 전투기는 동남아가 삽니다. 중동에서 천궁이 미국과 경쟁 중이고요. 보여주기용이면 실전 경험 많은 나라들이 왜 그걸 구매하겠어요? 그들은 보여주기를 사지 않아요. 신뢰를 사죠.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힘은 숫자나 장비보다 그걸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구조가 된 나라입니다. 말없이 줄을 서고 기록하고 반응하는 시민.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이 나라의 무기예요. 그는 말을 잃었고 저는 잔을 내려놓은 채 조용히 덧붙였어요. 일본은 사과를 피했고 한국은 침묵을 기록했어요. 감정을 감춘다고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을 견딘 나라가 강한 겁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이 나라의 시민은 명령 없이 줄을 서고 방송 없이 구조대를 만들고 지시 없이 서로를 돌봐요.
전쟁 기념관에서 그걸 봤어요. 기억이 그냥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그건 일상이 되었고, 질서가 되었고, 나아가 윤리가 되었어요. 신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의 무게가 그의 눈동자에 스며들기 시작한 듯 했어요. 저는 느릿하게 포크를 다시 들어 접시에 놓으며 덧붙였어요.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죠. 왜냐면 사과는 약자의 태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얼굴에 흐릿한 그늘이 내려앉았어요.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본 것을 전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누구보다 강한 언어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학회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대로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작은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고 있었죠. 모두가 조용했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기억은 때로 고통이 되지만 이곳에서는 힘이 되고 있었어요. 기억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현재를 단련시키는 방식이었어요.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만든 무기, 스스로 세운 질서로 세상을 다시 설득한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이 나라가 가진 진짜 무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나는 이 나라의 방식이 궁금하다. 책임지는 힘이란 결국 어디서 오는가.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어제 본 풍경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먼저 움직이는 시민들, 버스 정류장에선 줄을 서며 뒤를 살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이 나라 사람들은 해야 할 자세를 스스로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이 나라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고 누가 대신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를 채워왔다는 거려. 그게 지금의 군사력이고 기술이고 수출이고 결국은 전 세계가 다시 보는 한국이라는 이름이더군요. 그리고 그 힘은 절대 작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그걸 이론이 아니라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얕잡아보는 시선은 결국 자기 눈을 가리는 셈이라는 걸 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흐릿하게 밝아오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잔잔한 음악도 알람도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는데 머릿속은 어제의 말들과 장면들로 뒤엉켜 있었어요. 방 안은 깨끗했지만 제 마음은 마치 정리되지 않은 책상처럼 복잡했어요. 정장 바지 주머니 속엔 여전히 구겨진 손수건이 있었고 가방 위엔 아직 열지 않은 초청장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전날 밤 노트에 적어두었던 문장이 자꾸 떠올랐어요. 기억은 구조가 되었고 구조는 힘이 되었다. 그 문장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저 짧은 방문, 잠시의 감정적 여운일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점점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방은 아직도 열려 있었고 짐은 쌓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위에 손을 얹었다가 천천히 떼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닫는다는 동작이 이방인이 떠나는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방인이라는 말이 더는 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며칠 전 받았던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제안서를 다시 열었어요. 그땐 잠깐 호기심 정도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나라는 제게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줬고 그 보여준 것들이 저를 다시 앉히고 있었어요. 화면 속의 제안서 문구 하나하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수락합니다. 답장을 보내고 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울의 거리엔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고 출근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어요. 그 바쁜 질서 속에 묘한 평온이 느껴졌어요.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걷는 사람들.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어요. 나는 반성의 나라에서 왔지만 기억의 나라에 머문다. 그 말이 거창하지 않게 읽히길 바랐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너무도 개인적인 고백처럼 다가가길 바랐어요. 제게 한국은 단지 학문적 관찰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철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저를 바꾸고 있었거든요.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고 봄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밀고 들어왔어요. 그 바람은 어쩐지 돌아가지 못할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첫 강의날 아침, 저는 교직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조용히 강의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여는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수십 년 동안 유럽 곳곳에 강단에 섰지만 이상하게도 이 날만큼은 심장이 조용히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자 이미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쳐두고 있었어요. 창가엔 봄 햇살이 머물고 있었고 어딘가 긴장된 듯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교탁 앞에 섰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로 쏠렸어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질서도 책임도 남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나라였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마주했던 장면들, 침묵 속에 우는 사람들, 눈을 감고 손을 잡던 노인과 소녀, 그리고 길거리의 노인과 아이들까지.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들은 언제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 안 해도 느껴졌어요. 오늘 뭔가 다르게 배웠어요. 그 말이 어쩐지 제게는 어떤 선언처럼 들렸어요. 제가 건넨 언어보다 학생이 느낀 감각이 더 정확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학교 근처 서점에서 작은 노트를 하나 샀어요. 방에 돌아와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그 누구도 다시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어요. 나는 이제 철학자가 아니라 증언자다.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어요. 서울의 봄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고 창문 밖 나무엔 어느새 꽃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도 말없이 계절을 바꾸고 있었죠. 마치 이 나라처럼요. 이 사연을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기억을 논하던 한 철학자가 마침내 기억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가 보았던 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침묵 속에 이어지는 윤리의 실천이었습니다. 독일의 작가 W.G. 제발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된 기억은 기록된 과거가 아니라 마음 깊이 남은 감정이다. 그 말처럼 이 이야기는 반성과 사과를 넘어 기억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경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했던 나라, 말 없이 증언하던 사람들, 그 고요한 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를 지우는 대신 껴안고 걸어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언젠가 침묵이 오히려 가장 큰 언어였던 경험, 기억이 말보다 선명하게 마음을 흔들었던 그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심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